한때 일본은 세계를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뉴욕의 상징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고 할리우드를 통째로 인수했어요. 도쿄 항공 부지 하나의 가치가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보다 비쌌고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졌어요. 주가는 60% 넘게 폭락했고 땅값의 87%가 증발했습니다. 회복에 걸린 시간 34년.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주가가 그 정점의 1.5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가는 역대 최고인데 국민의 실질 임금은 4년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부활한 건 나라일까요? 아니면 숫자뿐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80년대의 도쿄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일본은 말 그대로 돈이 넘쳐 흘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택시를 잡는 방법부터 달랐습니다. 긴자거리에서는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택시가 멈추지 않았어요. 만엔짜리 지폐를 허공에 흔들어야 비로소 택시기사가 차를 세웠고 경쟁이 붙으면 2만엔, 3만엔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 택시 한 번 잡는데 수십만 원을 쓴 셈이에요. 회사원들은 매일 밤 회사 접대비로 긴자의 고급바를 전전했고 기업의 접대비 규모가 한 해에 수조 엔에 달했습니다. 골프 회원권 하나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었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면세점에는 영어 간판보다 일본어 간판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돈이 돈처럼 느껴지지 않던 시대, 일본 사람들은 이 시기를 바부루 경제, 우리말로 거품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 광기는 일본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89년 미쓰비시 부동산은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에 있는 록펠러 센터 지분 51%를 사들였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와 아이스링크로 유명한 뉴욕의 상징이자 미국 자본주의의 아이콘을 일본 돈으로 산 겁니다. 같은 해 소니는 할리우드의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했어요. 고스트버스터즈, 간디 같은 영화를 만든 회사가 일본 기업 손에 넘어간 거죠. 두 건을 합치면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먼저 할리우드를 샀고 이제 록펠러 센터라는 헤드라인이 한 면을 장식했고 의회에서는 일본 자본의 미국 부동산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흔들리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호화로운 쇼핑은 파티가 끝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쓰비시 부동산은 훗날 록펠러 센터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지분을 정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화려한 파티에는 처음부터 숨겨진 도화선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맺어진 합의였어요.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손잡고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일본이었어요.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로 먹고 살던 기업들에게는 갑자기 등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과 같았습니다. 같은 자동차를 미국에 팔아도 달러로 환산하면 가격이 훨씬 비싸지니까 해외에서 일본 제품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도요타 공장에서는 수출 물량이 줄면서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일본 제조업이 하루아침에 비싼 물건을 파는 나라가 된 거죠. 일본 정부는 다급했습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경기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꺼낸 카드가 금리 인하였어요.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싸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그게 경기를 살릴 거라는 논리였죠. 실제로 돈을 빌리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은행들은 지점마다 대출 실적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은행 직원들이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며 땅을 사세요. 담보로 잡으면 더 빌려드립니다. 라고 권유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땅을 사면 가격이 오르고 오른 땅을 담보로 또 빌릴 수 있으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급쟁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주식이 오르면 그걸 담보로 또 빌려서 부동산에 넣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구조가 있습니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또 땅을 사고 오른 땅값을 다시 담보로 잡아 또 대출을 해주는 순환.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데 맨 아래 블록이 사실은 종이로 만들어진 것과 같았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화려해 보이지만 토대 자체가 허약했던 거죠.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도쿄 항공 부지 하나의 가치가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을 합친 것보다 비쌌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국토 면적이 캘리포니아 하나보다 조금 큰 나라의 땅 전체가 미국 전체보다 4배나 비쌌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식 밖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989년 말 일본은행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렸어요. 싸게 돈을 빌려 투자하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사려는 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땅값이 꺾이자 담보 가치가 떨어졌고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고점에서 60% 넘게 폭락했고 도쿄 상업용 부동산은 최고점 대비 87%까지 빠졌어요. 종이 블록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일본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보통 거품이 꺼지면 아프더라도 빠르게 부실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때 고통스럽지만 빠른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일본은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 대출을 정리하는 대신 이미 망해야 할 기업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준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은행의 수혈에만 의존해 겨우 숨을 이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대출을 끊으면 기업이 파산하고 기업이 파산하면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은행 장부에 부실 채권이 잡히면 은행 자체가 위험해지거든요. 차라리 눈을 감고 이자만이라도 받으면서 버티자는 판단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설, 유통, 제조업 할 것 없이 일본 전역에서 좀비 기업이 양산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이미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 새 대출을 내주면서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게 하는 사실상 돌려막기가 벌어졌어요.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니 건강한 기업이 성장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야 할 자리를 죽지 못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실의 침대가 퇴원해야 할 환자들로 가득 차서 정작 치료가 급한 새 환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빙하기는 숫자에만 남지 않았어요. 한 세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일본의 청년들이 있어요. 취업 빙하기 세대, 일본어로 슈쇼쿠 효가키 세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이 시기에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학 4년을 열심히 다니고 졸업을 앞둔 22살, 취업 시즌에 수십 곳의 기업에 이력서를 넣지만 서류 통과조차 되지 않아요. 기업들이 아예 뽑지 않으니까요.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일단 버티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정규직에 도전하자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고용시장에는 신졸 일괄 채용이라는 독특한 관행이 있어요. 기업이 매년 졸업 예정자를 한꺼번에 뽑는 시스템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문이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번 지나가면 다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그 22살은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약 1700만 명에 달하는 이 세대의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어요. NHK는 이들을 임금 인상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 세대의 그림자 속에 히키코모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와의 접점을 완전히 끊고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약 146만 명. 취업에 실패하고 사회에서 밀려나고 자존감을 잃고 결국 바깥 세계와의 연결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적 실패가 개인의 고립으로, 개인의 고립이 사회적 단절로 이어진 거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은 GDP 그래프 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삶이 통째로 멈춰버린 시간이기도 해요. 어두운 터널이 너무 길면 빛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게 됩니다. 일본이 그랬어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일본은 끝났다는 말이 세계 경제의 상식처럼 굳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시장을 외면했고 일본 기업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그 터널의 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변화는 일본 안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도쿄 증권거래소가 2023년부터 상장 기업들에게 강한 압박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당신 회사를 지금 당장 해체해서 자산을 팔아버리는 게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이득인 상황이다. 이걸 바꿔라.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건물이나 현금 같은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은 기업들에게 시장이 당신의 미래를 믿지 않고 있다 증명해보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압박이 통했습니다. 수십 년간 금괴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던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높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고 돈만 잡아먹던 사업부를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타치는 수십 개의 자회사를 대폭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이런 변화가 하나둘 쌓이면서 일본 기업은 절대 안 변한다는 오래된 편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스스로 바뀌기 시작하자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외부인이 있었어요. 워런 버핏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중하기로 유명한 투자자가 일본의 5대 종합상사에 거액을 베팅했어요.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에너지부터 식량, 금속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있는 일본 특유의 거대 무역 투자 복합체들입니다. 버핏의 투자 규모는 한화로 약 40조 원. 그는 공개 석상에서 이 주식들을 10년, 20년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수십 년간 끝난 시장이라 불리던 곳에 세계에서 가장 참을성 있는 투자자가 수십조 원을 맡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였죠. 거기에 엔화 약세라는 바람까지 등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2022년 이후 엔화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수출 기업들에게는 오랫동안 안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효과가 생겼어요. 도요타가 같은 자동차를 미국에 한 대 팔아도 엔화로 환산하면 매출이 훨씬 커지니까요. 실제로 도요타, 소니, 히타치 같은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이게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연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 바람에는 뒷면이 있었어요. 엔화가 약해지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나라예요. 기름값, 밀가루값, 고기값이 다 오르는 거죠. 한국에서 일본 여행을 가면 와, 일본이 싸졌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반대예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기업의 장부에는 이익이 쌓이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의 지갑은 더 얇아지는 구조. 같은 바람이 기업에게는 도취되고 가게에게는 역풍이 되는 셈이에요. 로이터 통신이 약세 엔화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 건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안에서의 변화, 세계적 투자자의 귀환, 그리고 환율이라는 바람.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니케이 지수는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스프링이 풀리듯 치솟기 시작했어요. 2024년 2월 드디어 1989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34년 만의 일이었어요. 뉴욕타임스, 로이터, 알자지라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지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25년 가을에 5만을 넘었고 2026년 2월에는 5만 7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깃발 아래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고 8년간 유지하던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정책을 쓰던 나라가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그런데 그 직후 시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12% 넘게 폭락해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역대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알아야 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금리가 거의 제로였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거의 안 붙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일본에서 아주 싼 이자로 엔화를 빌린 다음 금리가 높은 미국이나 호주에 그 돈을 투자합니다. 빌린 이자는 거의 없고 투자한 곳에서는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그 차이가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게 빌렸던 돈의 이자가 올라가니까 수익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엔화 가치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빌린 돈을 갚을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해져요.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전 세계에서 엔화 빚부터 갚자며 투자를 한꺼번에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매도 충격이 일본을 넘어 아시아, 유럽, 미국까지 흔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8월 6일 니케이가 역대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하며 급반등합니다. 전날 일본이 무너진다며 공포에 빠졌던 투자자들이 24시간 만에 과매도였다 하며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바닥에 트램펄린이 깔려 있었던 셈이에요.
이 이틀짜리 롤러코스터는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겉으로는 부활했지만 그 아래의 지반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주가의 출렁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돌이키기 어려운 변화가 이 나라의 밑바닥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구입니다. 2024년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 68만 명이었어요. 같은 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약 160만 명.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라지는 사람이 거의 100만 명 더 많은 나라가 된 겁니다. 이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BBC는 이 상황을 사라지는 속도가 태어나는 속도를 압도하는 나라라고 표현했고, 일본 정부 스스로도 인구 감소를 국가 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도 물건을 사줄 사람, 공장을 돌릴 사람,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의 엔진은 서서히 식을 수밖에 없어요. 최첨단 공장을 지어 놓아도 그 공장을 가동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줄어드는 인구가 떠받쳐야 할 짐은 오히려 무거워지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약 230%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 규모도 독일에 추월당했습니다. 주가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데 나라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조용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모순의 한가운데서 역사적인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2026년 2월 8일.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취임 4개월 만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왜 이 도박을 걸었을까요? 사실 자민당은 직전까지 위기 상태였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과반을 잃었고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했어요. 전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연이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그 뒤를 이어 2025년 10월에 취임한 게 다카이치였습니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였어요. 취임 직후 높은 지지율을 확인한 그는 이 기세가 살아있을 때 단숨에 권력 기반을 다지겠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당이 과반을 못 얻으면 사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치 생명을 건 승부였죠. 결과는 자민당 단독 366석, 전후 일본 역사상 단일 정당이 획득한 최다 의석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연립 파트너까지 합치면 하원의 4분의 3을 장악하는 압도적 승리였어요. 시장은 축제 분위기로 반응했습니다. 선거 다음 거래일에 니케이가 5만 7천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계승자로 불립니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감세,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유권자들은 그 비전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거예요. 피치 레이팅스는 이 선거 결과가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더 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정부가 돈을 더 쓰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 부채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본 국민의 실질 임금은 4년 연속 감소 중이에요. 명목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가 그보다 더 빠르게 치솟으면서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숫자는 커졌는데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건 줄어든 거예요. 주가가 올라서 좋은 건 주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매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니케이 57,000이라는 숫자는 창밖에 내리는 남의 집 눈꽃처럼 아름답지만 손에 닿지 않는 풍경일 수 있어요. 일본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나라예요. 한쪽에는 기업 실적 호조, 사상 최고 주가, 워런 버핏의 40조 원 베팅, 전후 최대 선거 승리라는 밝은 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4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매년 100만 명씩 줄어드는 인구, 146만 명의 히키코모리, 1700만 취업빙하기 세대의 그림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빚이라는 어두운 면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빚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일본은 안 무너지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자산을 가진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집 안에 빚은 많지만 집 밖에 여러 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라 안에 빚이 크더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그걸 일정 부분 상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중 구조가 일본을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듭니다. 하지만 모래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인구는 줄고 빚은 늘고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잃어버린 30년에서 일본이 돌아온 건 사실이에요. 니스케이 지수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일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989년의 거품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처럼 지금의 부활도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이건 단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늘어나는 나라 빚, 그리고 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 현실. 이 단어들이 낯설지 않다면 우리도 언젠가 비슷한 거울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일본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정확히 누구의 삶이 나아진다는 뜻이냐고요. 주가 뒤에는 사람이 있고 성장률 뒤에는 삶이 있습니다. 36년 전 세계의 정상에 섰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으며 그 부활의 이면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